네, 감사 받느라고 우리 외교통상부 간부 거의 전원이 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좀 감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문제를 다뤄서 전 간부가 좀 감사에 답변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여러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정상회담이라는 걸 하면은 반드시 그 기록은 있는 것이죠. 네, 외교부에서 하는 정상회담은 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남북 정상회담도 어쨌든 정상회담 기록은 어딘가 반드시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네. 정상회담 자료라든지 이런 건 다 비밀 보유를 하고, 네, 비밀로 취급됩니다. 공개하기까지의 시한이 보통 있죠. 네, 있습니다. 30년 정도 있죠. 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네. 가령 그 다음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전의 회담 자료를 다 열람할 수는 있는 것이죠. 비밀 등급에 따라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회담 자료가 몇 급, 정상회담 자료는 몇 급으로 분류가 되죠? 2급 내지 1급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갖고 있는 거. 외교부는 통상 2급으로 취급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남북 정상회담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밀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또 3차 이렇게 준비할 사람들은 그것을 봐야 되겠죠. 분석도 해야 되고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비밀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가령 정상회담 관련해서 보도가 날 때 소고기 협상이 굴욕 협상이었다. 네네. 또 독도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발언을 하셨다 했을 땐 담당 부서에서 나서서 네네. 진위 여부를 가리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보였다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NLL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했다. 네네. 그럼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그 담당 부서는 밝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그럼 판단의 나름이겠죠. 그것이 네네.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없었다 네네. 하는 거를 밝힐 필요가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네, 당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런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위 여부가 논란이 많을 때는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 중에서 가령 정보위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열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관장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급 비밀일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2급 비밀은 좀 다릅니다만은 1급 비밀인 경우에는 열람하실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제한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하시면 열람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남북 정상회담 문서라는 걸 기록, 대화 기록 보셨나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급 비밀인지 2급 비밀인지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저도 모릅니다. 2급 비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건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거는 이것이 이제 영토선이냐 하는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을 들고 있습니다.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 연구하고 있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럼 아까 장관께서도 얼핏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휴전선은 뭐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영토선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분계선이고 또는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다. 이렇게 자꾸 법률적으로 영토선이 아니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것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인 듯한 암시를 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 다른 의원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잘못된 개념을 전파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영토선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통일 시까지의 과도적이고 잠정적인 조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엔에도 남북 동시가협을 추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통일 시까지의 과도기적, 잠정적인 그런 영토선의 개념, 실질적인 영토선의 개념으로 군사 붕괴선을 이해하지 않을 때 우리 안보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과 북 사이에는 아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토적인, 영토선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 우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이것은 그 단순히 우리가 그냥 외교적 쾌거다. 물론 외교적 쾌거입니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노고를 많이 하신 외교부 장관이야 전 직원들의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도 다 공간에도 전파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것은 지금 한반도라든지 그 주변의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그 국제 정세의 새로운 변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신국제 질서를 창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굉장히 우리 외교로서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UN 대표부를 비롯한 외교부의 조직을 인원과 예산을 늘리는 그러한 측면뿐만이 아니고 외교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그 이제 아프리카 쪽 외교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이 안 부르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그 동북아시아의 국가가 아니고 이제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에서 진짜 정치 10위권의 국가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15년 만에 우리가 또 진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6, 7년 만에 진출하듯이 우리도 보다 더 자주 진출해야 되니까 이걸 계기로 완전히 우리 외교부 전체에 조직뿐만 아니고 그 업무 체질, 직원들의 그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인식, 업무 자세 이런 것도 이 기회에 많이 다루고 이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조직과 예산도 재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내년도 예산 신청하신 게 우리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걸 별로 예견하지 못하고 이런 예산이나 이런 조직에 대한 그 대비가 좀 돼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급하게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사실은 미리 거기다 반영을 했어야 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대개 예산 당국에서 그런 걸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상당히 우리 그 외교부에 그 내교력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당선될 가능성이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았다고 보는데 거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당국이라든지 행정 당국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한 50% 이상이라도 좀 받아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앞으로 외교부가 의욕만 있고 물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과거의 악순환, 또 과거에 일 잘못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다 하는 점을 우선 좀 지적을 하고요. 이해하겠습니다. 그 국제기구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많이 나가 있고, 그 중에 특히 이제 여성 외교관들이 특히 국제기구 쪽에 많지 않겠습니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 외교관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휴공간 근무 때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유치원까지는 안 되고요.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학비 보조가 있습니다. 요새는요, 영유아들도 다 이제 지원을 하죠. 우리는 지금 그 지원을 상당히 안 하고 있는데, 가령 국내에 있는 분들은 다 지원을 합니다. 그 임신 출산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영유아 예방 접종, 또 건강 검진, 또 교육, 보육비 이런 거 다 지원을 하는데 해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여성 외교관은 부부 동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친정 어머니가 오시든지 해서 생이별하는 가족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배려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아직까지는 별 배려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부터 이제 여성 외교관이 많이 진입을 하고 2007년 이후에는 오히려 여성 외교관 숫자가 더 이제 그 진입하는 숫자로 보면 더 많아지는데 오히려 많아지다 보니까 남성과 똑같이 해라 그래서 험지 근무 똑같이 하고 외국 나가서 5년 동안 근무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임신과 출산, 보육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마냥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의 외교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뭐 안 그래도 지금 특히 그 육아 휴가라든지 뭐 여성들의 육아와 출산과 관련된 그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다못해 유치원 학비를 월 300불 지원을 좀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행안부와의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월 300불 그것도 유치원 학비를 위해서 행안부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요 기사가 아니고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스스로 참 좀 참담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 여성 외교관이 그 이렇게 이제 반 이상 신입 그 외교관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특히 국제기구에서 많이 활약하는 이 사람들이 네. 우리가 유엔 안보리 가입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 생각에는 국제기구가 있는 공간에선 타가시설 같은 것도 염두. 네.